전두엽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두엽이 없는 것 같다. 전두엽이 없는 동물로 한다면은 이렇게 네. 파충류예요. 우리 학교 때 있었던 무식한 애들이 애내를 한다 하는 얘기가 정말 여기서 나오는. 싸움꾼을 데려다 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야당을 한마디로 범죄 영화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보스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으로 나오다가 최근 트렌드는 막 엄청 온화한 사람으로 막 그려지잖아요. 예, 그렇죠. 청와대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 사람이 먼저다 이 책을 쓴 이후에 네. 계속 좋은 사람 이런 포지셔닝을 취해 왔거든요. 근데 요즘 대통령 뭐 비서실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액션을 보면 성깔이 보통이 아닌. 장난 아니죠. 도대체 이게 실수냐 전략이라면 뭘 노리는 전략이냐. 각각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나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PD께서 또 리본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살 풀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성깔을 부리는 거다. 어쩌다 보니. 자,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성깔 대마왕으로 꼽히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이 얘기 나왔는지 알겠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입니다. 우기다가 뭐냐? 여기다가 뭐냐? 이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세례명이 돈 보스코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보스코? 어린이들을 훈육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하자고 했던 가톨릭 성인입니다. 엄한 체벌이나 이런 것이 네, 아니라 그렇죠. 사랑으로 아이들을 폭력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2010년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인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4대강 예산안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이 먼저 주먹을 날려서 김성회 의원을 때립니다. 그래서 피가 납니다. 근데 선빵.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죠. 김성회 의원은 육사 시절에 럭비부 주장을 지냈던 스포츠맨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은 코피가 흘리는 김성회 의원이 강기정 어디 있어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찾는 모습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제대로 발견을 하고 턱을 아주 정통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얻어맞은 강기정 의원이 보니까 다 말려가지고 김성회 의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옆에 있던 국회 경위를 마구 손으로 저희가 기억하는 건 주로 그겁니다. 이것으로 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2007년 BBK 특검법 처리 몸싸움 전화기를 가지고 막 뒤를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쳐서 그때 최구식 의원이 정통으로 얼굴을 맞고 이분 그 사건입니다. 학생운동 출신의 민주화 운동하신 분으로 아는데 폭행 관련 전과가 많으신 것 같아요. 1985년에 이때는 이제 저 미 문화원 점거 사건입니다.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선고받고 1988년에는 또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이런 걸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2010년에 벌금 500만 원, 2012년에 벌금 1,000만 원. 돈 많이 버셔야 되겠다. 근데 정무수석이 됐으면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 속해 있으나 그렇죠. 대통령 일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전화도 좀 하고 이러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꾼을 데려다 놨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이번에도 본인에게 질의가 들어온 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를 낸 거예요. 버럭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 이분들하고 이제 국회에서 질의가 오가는 와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지 말라. 그랬더니 뒤에 있던 강기정 수석이 우기다가 뭐냐 우기냐.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지나친 말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자기가 화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참. 근데 뭐 그게 뭐 무슨 그렇게 존엄을 훼손하는 얘기도 아니고 뭐 사장은 엄청 성격이 순한데 밑에 전무나 부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성격 더럽고 막 이런 사람들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청와대 모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6대 국회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차지철 의원이 6대 국회 때 그렇게 동료 의원들한테도 마구 국회에서 폭력을 일삼고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을 했답니다. 근데 원내하고 원외에 두려워하는 인물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2명 있었답니다. 원외에서는 역시 5.16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김용채 씨, 나중에 자민련 의원을 했던 회고에서 차지철이 너무 건방져서 손찌검을 해줬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손찌검을 해줬다.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태권도 7단이에요. 태권도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원내에서 꼼짝 못하는 국회의원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6대 국회에서 누구냐면 야당 의원이었던 김두한 의원이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힘이 세다는데 한번 붙어볼까 하고 웃돌이를
벗었다. 어.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차지철 의원이 피했답니다. 거의 이건 뭐 야인 시대. 그러니까 야인 야인 시대 분위기인데. 만약에 진짜로 붙었으면은 차지철 의원이 아마 병원에 실려갔을 거다. 강기정 의원만 뭐 특별한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한국 국회는 유구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군요. 현대 정치로 들어와서는 주먹이나 술 이런 걸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나 네. 뭐 이런 그렇죠.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되게 높은 자리를 잘 못 가는데 강기정 그 수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또 다른 또 재주가 있으시니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차지철 의원은 역시 전공이 그쪽이니까 경호실장을 시켰는데 나중에 강기정 의원을 정무수석 시키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전남대 산민투 출신입니다. 1990년에 전남대에서 전대협 출정식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학생들 특히 서울에서 많이 왔죠. 다 몰려들죠. 말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광주역에 들어가기 전에 열차가 서요. 그리고 학생들이 뛰어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전남대 일시에 각 객차마다 있는 브레이크를 당긴 거예요. 잘못하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굉장히 일이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뛰어내릴 애들은 다 뛰어내린 거예요. 경찰에 안 잡혀가려고? 네. 바로 전남대로 갈 수 있었겠군요. 정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운동권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강기정 수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투쟁성이 뛰어난 것도 당시에는 충분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도 사실은 대학 때 운동권이었고 그 전기 노동자를 하면서 그 노조도 결성하고 바깥에서 일테면 시멘트 바닥에서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벌어가는 거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한 벌어 하시죠. 맞아. 이번 국회 국감에서도 그 조국 사태 책임지고 비서실장 물러날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라고 이제 노 실장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야당 의원이 다 받아서 대통령 닮아가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감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8월달에 곽상도 의원 질의 때도 그때도 문 대통령과 관련된 거였어요. 문 대통령과 관련된 소송.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느냐? 국회에서 면책 특권 있는 국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정동관 가서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압박을 상당히 강한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보면은 이 두 분 강기정, 노영민 이런 두 분들이 야당을 한마디로 우습게 보는 거죠.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 무슨 말해도 내가 대받아치면 되고 까불지 말라. 뭐 저는 이런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호가호위하는 것 아닐까요?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보필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저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전형적으로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김현종 씨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홀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국제적인 어떤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열린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스처에 능하고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지소미아 파기 때도 김현정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본 보복 사태 때도 결국 일본과 한국의 정치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이 싸움을 비화시킨 게 김현종 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안 하는데 이분의 기본 스탠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 한 마리 재현이 된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죠. 미국 왜 중재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중재 요청하면 우리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 또 한 번은 일본에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외인데, 의외인데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FDA를 성사시킨 분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태도나 미국의 인맥도 넓고 그 미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김현종이 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쪽은 통상 쪽 전문가예요. 이 통상 쪽에 일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이랑 달리 굉장히 드라이브가 강하다. 그래서 그 밑에서 말을 잘 듣고 성과를 잘 내면 심지어 잘 끌어준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릴 때 동기 기수도 보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수 파괴 인사를 하고 굉장히 통상 쪽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 나도 저기 줄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교부 쪽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전두엽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두엽이 없는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면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고 네, 그렇죠. 공감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 차기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하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통상은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가져오면 이기는 거야. 네. 근데 외교는 싸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대화를 하고 서로 영역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외교부가 이런 사람이 7,000명, 8,000명의 조직을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국가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두엽이 없는 동물로 한다면은 이렇게 네.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파충류들은 싸움을 잘해.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능하고 상대방을 공감을 하면은 파충류가 될 수가 없어요. 악어는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구한말 예를 들으셨는데 네. 좀 역사를 좀 잘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왜요? 뭐냐 하면은 구한말에 그렇게 우리가 외세에 당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외세와 무조건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적절히 활용을 할 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했는데 구한말 대한민국정부 그것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외세를 화가 나게 해서 도발을 하자. 이것도 미련한 전략입니다. 오히려 구한말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차장, 차장급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김현종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강등돼서 기꺼이 강등돼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거죠. 정부의 심정인가요? 네,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예우가 되는 자리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양반이 외교부에 가게 되면은 중국하고는 안 싸우겠죠. 지금 이 정부의 특성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은 싸대기 때리는 이런 정부인데 이런 추세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계속 척지는 이런 정책을 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김현종 이 차장이 알고 보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자기 교회 교인이 이 김현종 차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같은 교회 다니시는군요. 예, 같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신도더라고요. 예, 여기는 이를테면 감리교나 침례교 이런 기존 교단에 속해 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일종의 신흥 교회로서는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말하는 교회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교회예요. 좀 공격적인 교회 같기도 합니다. 약간 진보적인. 본인의 성향에 좀 맞기도 해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김현종이라는 사람을 둘러싸고 나오는 갖가지 왜 저렇게 튀냐 하는 걸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종교적 지향들 이런 게 이 양반을 굉장히 많이 감싸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대통령 말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은 이런 역대 정부들이 또 있어. 현직 아닌 사람 중에서도 임종석 전 그렇군요. 비서실장이라든가 조국 수석도 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용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즐겨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밑에 비서들이나 수석들은 조용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고 마일드해 보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막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브리핑도 하고 국회에다 공문도 보내고 조국 민정수석도 그러니까 수석이 또 법무부에 공문도 보내고 청와대는 그 결정 사항이 외부로 나갈 때는 대통령의 명의로 대통령의 입으로 대통령을 통해서만 나가야 되고 지금 정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장관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정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각 분야의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것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안보실 차장이 외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싸움을 하고 또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인데 자신이 대통령인데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방기한다거나 조장한다거나 혹은 의도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심리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온순하고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 부하들을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 이쪽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성격이 좋지 예? 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네. 그런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네. 대략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싸움닭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자기 아바타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아, 그 이제 대통령의 의도가 있다 의도가 하는 있는 거네요. 것이죠. 예. 대통령 마음을 읽어서 해주는 그렇죠. 사람들. 두 네, 번째는 자기가 진짜 저 사람들을 끝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이 온화한데 저렇게 성격이 튀는 사람들 이기지 못해서 아유 그래 뭐 그냥 내 편으로 두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기 편으로 둔다는 얘기죠. 아, 적이 되면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냥 차라리 끌어들여서 내 자리도 편으로 주고.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가능할까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번 대선에서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럴 때 패배한 사람을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노영민 실장이잖아요. 네, 결국은 대통령이 돌출형 참모들에 대해서 강한 선호가 있다거나 혹은 돌출형 선모들을 쳐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로 좀 보여지는데요. 압축이 되는군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수석도 네. 마찬가지라고 대입해도 그대로네요. 쳐낼 수도 없고 네.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스타일 때문에 국회하고는 뭐 전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도 험한 길이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업 오너들도 엄청 센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들이 계속 따르거든요. 결국은 오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도 과연 이런 분들이랑 계속 일을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나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돌발적으로 야당과 뭐 얘기하다가 말싸움하다가 돌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반적으로 인생을 살아온 커리어나 패턴이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 성깔은 아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거는 오늘 써놔야겠네요. 어쩌다 보니 성깔은 아니고 원래부터 성깔이 있었다. 계속 그리고 성깔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성깔 이 시스템이 유지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어휴 시원하네요. 어휴, 소리가 시원하게 잘났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개개인에 대한 인물 품평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니고 개인 캐릭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시스템이 예. 과연 맞는가. 네. 오너한 대통령과 싸움닭 비서진들. 네. 대통령이 좀 얘기를 하고 책임지고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좀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